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리드컴파스 김태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이 웨비나가 주로 기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가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발표한 장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 현황 이걸 스냅샷 형태로 보여드리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제 제약 시장 규모는 1.3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자동차 0.5조, 반도체 0.7조를 다 합친 것보다도 사실 큰 규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오 제약 산업이 이제 큰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높아져 왔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높아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기술 특례 상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간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10개에서 15개. 과거에는 5개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15개, 최대 15개까지도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술 특례 상장되는 기업 중에 70%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 차지할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바이오 제약 산업 같은 경우 투자만 이루어지지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 대비 3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러한 산업으로 탈바꿈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 세노바메이트를 가지고 직접 진출한 것도 아주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거 LG에서 팩티브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것 이후에 지난 20년간 단 한 건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 못했었는데 세노바메이트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요한 성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달성한 매출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 3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 규모는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의약품 수출이 이루어졌던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장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난 20년간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부정적인 어떤 관점들도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현재 수준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훨씬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되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주요한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제약 산업 현황하고 전망을 쭉 정리를 해보고 이거에 대비해서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앞에 부분 글로벌 제약 산업 동향까지 얘기하면 40분 시간 내에 발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앞부분 일부 파트는 다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보시는 분마다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1990년대는 이제 신약 개발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라든가 물질특허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제약기업들이 과거 제네릭 일색에서 신약 개발에 이제 최초로 착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팩티브가 출시된 때도 마찬가지로 200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로 연구 개발이 됐던 것은 이제 효소, 엔자임이라든가 인터페론이라든가 항체 등에 대한 R&D가 이 시기에 착수가 됐고요. 2000년부터 2010년 시점에는 신약 개발 흐름과 동시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외의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2000년에 의약분업 도입이 되면서 전문 의약품이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네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에 기업들이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다음에 한미 FTA로 인해서 MRA라든가 지재권 강화라든가 허가 특허 연계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지재권 쪽 측면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가 점증함에 따라서 약제 경제성 평가도 이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제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한 축으로는 제네릭 쪽으로 포커스가 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됐고, 한 축으로는 신약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이렇게 이제 분화의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시점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제 특정 연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존재하는 제약 관련 기업체들의 숫자는 197개, 그다음에 총 매출액은 12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R&D 집중도는 한 6.4%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수요 시장이 이제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도 간간히 해외 시장으로 이제 라이센싱 되는 건수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2009년에 1.5억 달러 정도의 의약품이 수출이 됐었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글로벌 라이센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 신약은 총 16개가 출시가 됐고, 물론 이제 출시된 국내 신약 중에서 매출액이 유의미한 것 같은 경우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요 시기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라이센싱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환경을 잠깐 짚어보면 전체적으로 제네릭의 약가가 80%에서 55%로 내려오면서 제네릭 중심의 제약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경영상의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네릭 약가가 55%에서 점진적으로 30% 수준까지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이제 제네릭 약가 인하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한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민 의료보험 지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네릭 약가가 인하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기업들 상당수가 제네릭에 의존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가 인하됐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령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네릭 약가가 상당한 수준을 이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네릭 약가가 5%로 떨어지면서 상당수의 전통 제약 기업들이 혁신 신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높은 신약 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약가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30%에서 뭐 중국이 5%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게 불가피한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이런 중장기적인 환경의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네릭 약가가 인하되면서 그 상위 제약기업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약 3% 정도 떨어져 갖고 현재는 7, 8%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사실은 그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이제 리스트업을 쭉 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뭐 한미나 유한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이나 건강 기능식품을 주로 출시하는 제약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역전되는 게 불가피한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D 집중도 같은 걸 보면 10년 전에는 약 6.4%였는데 8.25%로 한 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평균 R&D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52억 원 정도가 지출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10대 제약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R&D는 이제 1년에 연간 대략 한 1,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 1,000억은 상위 탑 3가 연간 지출하는 액수가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하나당 투자되는 액수는 한 50에서 1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파이프라인 하나당 50억, 100억이면 글로벌 빅파마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살펴봤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건 또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이 268건이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485건,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임상 이전 단계, 비임상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대부분의 파이프라인들이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성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1조 원 규모의 이제 대형 라이센싱이 한미를 통해서 창출이 됐고, 이 한미를 이어서 연간 5건, 최근에는 연간 10건 정도씩 글로벌 라이센싱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한 해에 그친 게 아니라 매년 나타났고요.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총 9건에 대해서 62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싱이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10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년대까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글로벌 라이센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갖고 2018, 19, 20년 사이에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와서 연간 매출액이 3조 원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앞에가 제약산업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분야만 특정해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1980년부터 1990년대 사이에 유전공학 육성법, 유전공학 센터,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 연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공학 기업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서 바이오 신약의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시기가 1980년부터 1990년대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90년부터 2000년대 사이는 우리나라의 초대 벤처 기업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93년에 생명공학 기본계획을 통해서 R&D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최초의 이제 국가 계획이 나오게 됐고요. 바이오니아, 바이로메드, 마크로젠 같은 회사들이 이 시기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그 생명공학 분야,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총 액수는 한 2천억 정도가 됐고요. 이렇게 본다면 1990년에 2천억이 투자됐고 2020년에 연간 1조 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5배 정도가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에서 인간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임상을 최초로 추진했던 시기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07년부터 이제 그 CMO 사업에 이제 진입을 시작했고요. 해외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건에서 4건 정도였고 그 당시에 평균 라이센싱 금액은 한 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총 그 창업된 회사의 개수가 한 1,500개 정도가 됐고 그 중에서 180개 기업이 폐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폐업 숫자를 좀 보여드리는 건 이 산업 생태계가 점점점 고도화될수록 창업되는 회사도 많아져야 되고 폐업되는 회사도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선별 기능이 작동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 측면에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된 기업 숫자하고 그 퇴출된 기업의 숫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대 사이는 이제 상장 기업, 그 바이오 벤처 기업 이제 상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한국 바이오 벤처 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협회에 소속된 기업체 숫자가 14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 기준으로는 300개로 늘어나서 약 2배 정도 기업 규모가 기업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2년부터 이제 벤처 투자 붐이 대대적으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제가 정확히 그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황우석 박사 사건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 투자 열기가 높아졌다가 황우석 박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2년 동안 크게 이제 바이오 벤처 시장이 좀 붕괴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그 투자 관심, 열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버블이 꺼진 때는 황우석 박사 때 빼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시점도 이때고 이 당시에는 연평균 5개 정도의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던 분야는 항체, 핵산,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 주로 이루어졌었고 초기에는 줄기세포가 좀 많이 관심을 끌다가 그 이후에 항체, 그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 기업들이 핵산 분야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 의학 기업이 상장된 회사가 한 61개 정도였었고요. 이 당시 그 6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한 8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10년간 6개 회사가 상장 폐지가 이루어져 갖고 사실 상폐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상장되는 개수도 많아져야 되지만 퇴출되는 개수도 많아져야지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상폐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는 회사들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글로벌 라이센싱 실적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라이센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2020년까지 바이오 시장, 주식 시장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 같은 경우는 퍼가 18배 정도이기 때문에 약 10배 이상 퍼밸류에서 높게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텍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퍼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지나친 버블 혹은 고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수치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평가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평가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이오 제약 기업에 대한 바이오 제약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라든가 노블티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가치 평가의 어떤 격차를 메우기 위한 R&D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측면 모두를 고평가 논란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릭 가격이 80%에서 30%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약 기업들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완전히 제네릭이나 건강식품, 기능식품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기업들이 한 축으로 있을 것이고, 아주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센싱 실적이 크게 늘어났고, 바이오 상장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되는 기업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상장되는 만큼 퇴출되는 기업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만 또 이래야만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 논란을 딛고 R&D 혹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통해서 고평가 논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현재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성공률이 10%임에 비해서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업들이 최대한 노력을 집중해서 성공 사례를 창출해내야만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끊임없이 이제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기업 간의 대형 M&A라든가 혹은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M&A를 통해서 기업의 R&D 경쟁력, 또한 이제 자본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싱 중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제약업계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자본력이 빅파마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임상 3상을 끌고 가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 비즈니스 모델이냐 라는 이제 문제식과 함께 앞으로도 당분간 라이센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데, 라이센싱 모델은 근본적인 성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표는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그 대형 라이센싱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표인데, 사실 라이센싱 딜이 1조 원짜리 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업프론트, 선수금에서 마일스톤, 그 다음에 로얄티로 분해를 해보면 1조짜리 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수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400억을 또 한 2년 내지 4년으로 스플릿을 시키면 1년에 들어오는 순수한 그 현금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100억, 200억으로는 신규 파이프라인 하나에 투자하면 딱 적당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제약기업이 그 글로벌 라이센싱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1년에 1,000억 정도의 현금 이익을 창출하려면 1년에 라이센싱을 적어도 4건, 5건씩을 연속으로 매년 해야만 이런 모델이 존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제약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그 풍부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글로벌 라이센싱 2015년 이후에 우수한 성과들을 창출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어떤 R&D에 대한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은 것이라는 차원으로 인정을 하고 라이센싱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SK 바이오팜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라이센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라이센싱 실적을 통해서 실제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다 그 글로벌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10건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 5건 내지 7건 정도는 반환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의 성공률, 임상 2상의 성공률, 임상 3상의 성공률을 다 합치면 그 실패율이 한 실패율이 70에서 80%가 나옵니다. 그 70 내지 80%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사실 라이센싱 된 물질 중에서 돌아오는 비율이 그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따진다면 아까 연간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뭐 100억에서 2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할인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라이센싱 중심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장기적인 어떤 지속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제약기업 4개를 들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밀러를 통해서 크게 성장했고 시가총액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건 5년 후, 10년 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밀러 사업이라든가 CMO 사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고 특정한 모달리티, 지금 여기서의 경우는 이제 항체에 의존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본 투입의 경쟁력을 통해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체 시대가 여전히 존속해야 된다라는 중대한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산업을 잘 살펴보면 2015년 이후에 항체 중심의 모달리티가 핵산,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로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체 중심의 어떤 CMO 사업이라든가 시밀러 사업도 마찬가지로 5년 후, 10년 후 그 변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아주 공격적인 미래지향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CMO 그 케미칼 분야의 CMO하고 바이오 분야의 CMO를 인수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로이반트라는 그 아주 그 신생 회사이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그 제약회사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해서 그 프로탁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거나 혹은 그 로이반트가 투자한 그 새로운 신규 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한 방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저는 이제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SK바이오팜을 좀 더 주목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반해서 뭐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있긴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지향성, 방향성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대표적인 4개 기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제약기업의 경쟁력은 그 제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경쟁력과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가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에 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KDF가 조사한 기준으로는 한 560개를 이제 리뷰를 했고 그 중에서 한 160개 과제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개수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5% 이내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이 그 후발 진입주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베스트 인 클래스라기보다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인 클래스는 결국은 돈 싸움인데 돈과 시간이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빅파마에 비해서 돈도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한 그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가지고 승부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은 FIC가 얼마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현재까지 본다면 약 5% 이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형태를 보더라도 뭐 케미칼 컴파운드라든가 프로테인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신규 모달리티, 새로운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뭐 핵산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상당히 비율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신약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신약개발 초기 과제 그 지원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창출되는 그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209개 정도가 되는데요. 바이오 제약협회하고 바이오 벤처 협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 제약기업들의 어떤 수요, 그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그 창출 개수가 상당히 격차를 보여줍니다. 기업 수요는 380개인데 비해서 총 창출되는 개수는 209개 정도가 되고요. 이게 단순 숫자로 계산해도 그렇고 이 초기에서 뭐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행률까지 고려하면 지금보다 7배 이상 국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초기 창출되는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공급 부족 현상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파이프라인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그 파이프라인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기반 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태워서 육성해 놨던 첨단 의료복합 단지 거기에 뭐 신약센터가 대구하고 오송에 있는데 여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두 개의 센터를 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생산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글로벌 CND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생산되는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이긴 한데 벤처 캐피탈이 주도적으로 연구자와 공동 창업하는 기획 창업형 그 벤처 투자 모델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생산 공급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요한 이제 화두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그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파트너들하고 공동 임상을 통해서 그 공동 마케팅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판을 그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벤처 기업도 한 10년 전에 창업한 벤처 기업, 최근에 창업한 신생 벤처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누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미 중견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선진 시장으로 바로 진출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그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특화돼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중심의 기업 기술을 통해서 라이센싱, 해외 라이센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그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막 창업되는 혹은 창업시켜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선진국, 선진 제약기업과 기술 경쟁력 격차가 1년이 안 되는 혹은 뭐 걔네들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규 모달리티 중심의 창업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FIC에 해당하는 게 5%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차세대 모달리티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mRNA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사실 이 mRNA 백신이라는 기술은 미국 모더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했던 결과고 그 연구했던 결과가 코로나를 통해서 꽃을 피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없이는 신규 모달리티,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주요한 성과들을 창출했는데 이 옆에 있는 것들이 그 우수한 성과 중에 몇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령 동아 ST가 에피에 기술 수출했던 뭐 머티케이라든가 화학연이 퓨처렉스의 기술을 이전했던 TNIK 저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인정받는 그 주요한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퍼스트 인 클래스의 경우는 임상에 진입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해외로 라이센싱 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적으로 제가 볼 때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우수 성과를 창출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10년 동안 이제 많이 화두로 등장을 했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기업의 파이프라인 수요에 대응해서 기업 수요와 연계된 R&D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연구 내용의 신규성이라든가 혁신성들을 좀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맞춤형, 기업 수요 대응형보다는 차세대 모달리티 중심의 기초 연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 생태계도 좀 약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창업하는 경로를 보여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기술을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단일 기술에 기반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자본을 출자를 해주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개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꾸준하게 잘 인큐베이션 시키는 것보다는 IPO를 통해서 빨리 엑시트하는 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의 본 목적이 대규모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장 이후에 자본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VC가 제약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총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자본시장에서 1년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되는 규모는 1조 원이 안 됩니다. 거의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 이후에 오히려 성장 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의 기획 창업을 통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45분이 딱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질의응답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